안녕하세요. 홍필구신부입니다. 우선 저번 강의 영상을 통해서 제 수품 기념일 축하들 많이 해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부족했던 스스로에 대한 이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념일 하루를 보냈는데 사목자는 신자들을 위해 애쓰고 그런 사목자에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지를 위한 기도, 또 성수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중세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죠.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 이제 여러분들 유럽 여행 어디 가서 아니면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유럽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눈여겨보게 되는 정도. 이건 그리스 신전의 그 열주랑 로마 스타일 아치로 천장을 받치고 있구나 뭐라든지 늑골 궁융 아케이드도 눈에 보이게 되고 부벽이나 장미창 점점 화려해지는 그 트레이서리 모양들, 또 파사드 입구의 그 팀파눔 장식들, 또 성전 외부나 내부의 다양한 조각들 혹은 그림들이라도 아니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도 유심히 보면서 그것들이 뭘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는 정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같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이렇게 신앙이란 걸 인간 활동의 일부로서 어떤 또 하나의 다른 카테고리로 놓겠지만 당시만 해도 모든 분야가 다 이 종교와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혹은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 국가들의 생성이나 법체계부터 벌써 주교들이 고관 자리에 있고 영주직에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수도원이 발달하고 주교자 성당들이 발달하면서 또 전문적인 학교들도 같이 설립이 되죠. 미술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음악의 역사도 교회 역사 없이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그래서 이런 고딕 양식 건축물들을 보면서 천상 예루살렘을 지상에 구현해내는 작업이라는 게 어느 한 도시에서 누구 한 사람이나 특정 지배층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서유럽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점에서 생각할 때 어떤 거대한 흐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나 높고 화려하게 성전을 올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종교라는 것이 큰 원동력이 돼서 과학도 발달하고 예술도 그토록 찬란하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신앙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라는 건 동시에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고 교회의 성장은 교황권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건축물의 크기와 권력이 비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피라미드의 크기와 이집트 파라오의 권력, 아크로폴리스의 그 판테온 신전과 아테네의 힘, 만리장성과 진시 황제의 영향력, 스톤헨지나 한반도의 고인돌의 크기로 당시 지도자들의 권력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지금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계속해서 고층 건물들을 그렇게나 올려내고 있어요. 맨하탄만 해도 예전에 전망대라고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라카펠레 센터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원월드라든지 엣지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들도 네모 반듯하게 어떻게 그렇게 높게들 세우는지 아무튼 이런 게 전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니 해도 경제력이 최고 권력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중세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 1300년대 지금까지 왔어요. 십자군 원정 기간을 1291년까지로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 사망이 1274년이에요. 파리 노틀담 주교자가 1163년에 시공이 들어가서 1345년에 완공이 됩니다. 중세 초기 서유럽의 게르만 국가들의 생성과 발전 또 변형을 알아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건 어쩌면 전략적으로 신의 한 수 같은 거였어요. 세례를 받게 하고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침략하고 죽이는 거 그만하라는 거죠. 분명 그들끼리의 어느 정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는 또 힘을 모아서 십자군이란 이름 아래 뜻을 같이 하기도 하죠. 십자군 원정 동안 발생했던 엄청난 희생을 정당화할 길은 없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동방의 발전된 문명과 과학이
서방으로 대량 수입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었고,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걸출한 인물은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파리와 그 근교에는 고딕 양식의 주교자 성당들이 막 들어서고 있었어요. 1300년대, 14세기죠. 중세를 서유럽의 멸망인 476년을 시작으로 비잔티움의 멸망인 1353년까지 약 1000년이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 이 가톨릭 교회사 강의에서는 중세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말기까지 온 것이죠. 그럼 어느 한 특정 시대의 말기에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굵직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시대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조금씩 힌트를 흘려오기도 했지만, 중세 말기에는 근대의 특징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중세의 특이점들이 점점 흐려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중세를 관통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와 봉건제. 첫째로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하늘을 찌르고 국왕들이 쩔쩔매던 교황의 권력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십자군 원정의 실패가 큰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봉건제가 무너져요. 봉건제라는 건 왕이 공신들한테 일정 부분 그 땅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수입이나 그런 건 다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온전한 지배권을 주면서 대신에 전시에는 병역 의무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런 봉건제의 몰락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역시 십자군 원정을 꼽을 수 있어요. 봉건 영주들이 어떻게 좀 한몫 챙겨보자라는 식의 마인드로 그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서 십자군에 참가를 했는데, 실제로 큰 이득을 본 귀족들은 별로 없죠. 오히려 상당수는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 권력이 약해지니까 공중에 떠버린 그런 권력들은 자연스럽게 왕이 다 주워먹는 거예요. 어떤 땅에 임자가 없더라, 다 왕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 기간 동안에 동서방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이 발달을 해요. 도시민들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부자가 되죠. 그러니 기사 계급보다는 상인 계급이 더 성장을 합니다. 기사 자귀가 더 이상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가 또 발달을 해요. 이전까지는 왕이나 황제가 아무리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요. 왜냐? 대부분 특산품을 생산해서 중앙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 보내고, 소농장은 소 보내고, 빵집은 빵 보내고, 그런다고 쳐보자고요. 이게 전국 규모로는 안 된다고요. 왕실 창고에 그 많은 물품들 다 잔뜩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국을 다스린다? 말도 안 돼요. 어떤 것들은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다가 다 변질된다고. 그러니까 각 지역 그 자치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봉건제예요. 왕 혼자서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그게 쉬워지는 거죠. 세금을 돈으로 거두면 되니까.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가능하다. 로마 시대에 이미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국가 운영 방식, 왕이 귀족들에게 봉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체제를 프랑스가 1300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편이었어요. 제3계급이라고 했어요. 제3계급. 시민, 시티즌이죠. 자유민으로서 독립적인 신분을 유지했어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예속되질 않아요. 따라서 누구에게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봉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주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도 귀족도 그렇다고 노예도 아닌 제3계급 시민.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기 전이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 테지만 곧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면서 기존 모든 계급 체제를 다 흔들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프랑스 왕은 점점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권력도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 프랑스 왕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지느냐. 교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이 돼요. 교황권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교황은 교황인데, 저번에 언급했지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기억하시죠? 성직 서임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신성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 황제가
그레고리오 7세 교황 앞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납작 엎드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황제가 교황 뒤통수를 치고 계속 전쟁을 치르다가 1122년 보름수 협약에서 결국 교황이 서원권을 가져가긴 하지만, 아무튼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바로 교황은 모든 세속 권력자 위에 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어쨌든 중세 말기가 되면서 중세의 특징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 봉건제가 약해지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교황권과 세속 권력 사이의 싸움에서 이젠 세속 권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 카노사의 굴욕과 대조적인 상징적인 역사가 그 시기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뇽 유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비뇽 교황청 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뇽 유수. 아비뇽은 프랑스 남부의 도시 이름이고, 유수라는 건 어디 captivity 혹은 imprisonment죠. 어디론가 떠나서 갇혀 생활하는 거예요. 유배 생활 비슷한 거죠. 고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당해서 살도록 했던 걸 바빌론 유수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야 하는데, 로마에 있어야 할 교황청을 강제로 아비뇽으로 옮겨왔던 것이죠. 기간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68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프랑스 아비뇽에 가면 당시 교황청이 그대로 있어요. 무슨 거대한 성체 같은 모습인데, 아무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뇽 유수의 계기가 됐던 원인들 혹은 사건들의 가운데에는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있었어요. 필립 4세. 용모가 굉장히 출중해서 미남 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능했던 왕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언급했던 루이 9세. 기억하시죠? 루이 9세 왕. 도덕적이면서 신심이 굉장히 깊었고, 십자군을 2번이나 소집해서 나갑니다. 그리스도교적인 군주로서 그리스도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실현시키기도 했어요. 프란시스코 3회 회원으로 활동도 했고, 나중에 공동 주보성인이 될 정도로 많은 선을 실천한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루이 9세의 정치적인 업적들 중에 하나는 봉건제도의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왕권 중심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에요. 십자군 기간 후반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중세 말기로 가면서 왕이란 어떤 존재이냐, 진정한 왕정이란 무엇이냐라는 개념이 점점 형성이 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이 9세였단 말이에요. 필립 4세 왕은 이런 루이 9세의 손자예요. 다다음 왕인 거죠. 그래서 필립 4세 역시도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 내에서는 왕인 자신보다 위에 어떤 권력도 용납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봉건 체제 그 안에서의 왕의 위치는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어요. 근데 필립은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통일된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아주 집요한 태도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첫째는 기존의 봉건 제후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해요. 자기들 힘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가만히 안 있죠. 왕권이라고 해봐야 세속 권력인데 영적인 권력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황이 한 나라의 절대 왕권이란 걸 용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필립 4세는 중앙 통치권 그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방 각지로 세력을 뻗으려는 시도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당연히 많은 충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북부의 플랑드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진압하기는커녕 분쟁이 장기전에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쟁이죠. 전쟁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프랑스는 당시에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행정 조직을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애초부터 왕실 재정 상태가 할아버지 루이 9세 때부터 안 좋았어요. 루이 9세 때문에 안 좋았던 거죠. 혹시 기억하시면 7차 원정 때 루이 9세가 포로로 잡히는 바람에 그 몸값 지불한 거, 그리고 8차 때 튀니지로 갔다가 거기서 왕이 설사병 걸려 죽는 바람에 그냥 다 컴백하고, 결국 그거 다 왕실 재정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손자 때까지 돈 없어서 결결되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필립 4세는 프랑스 군을 가리키면서 십자군이란 이름을 다시 쓰게 됩니다. 웬 십자군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십자군이라고 하면 성질을
탈환하는 목적으로 모인 기사들의 군대인데 왜 플랑드르를 상대로 한 그 지역 세력을 상대로 한 프랑스 왕의 군대를 십자군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서 필립 4세 그 자신만의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바로 프랑스 왕은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왕이고 프랑스는 가장 그리스도적인 국가이다라는 사상을 펼치는 거예요. 프랑스 왕이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왕이라면 프랑스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프랑스는 제2의 성지와도 같은 것이고 따라서 프랑스를 지키는 군대는 십자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궤변이긴 한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감성적인 호소로서 먹혀 들어가긴 했었나 봐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금을 영토 전역에서 걷기 시작하는데 부유한 세력들 또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프랑스 교회의 재산을 가져다가 전쟁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부이기 이전에 프랑스 국민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황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교황이 보니파치오 8세 역시 만만치 않게 깐깐한 인물이었어요. 필립 4세의 행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죠. 바로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직자들의 고유한 전통과 권리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일개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필립 4세랑 보니파치오 8세가 공식적인 적대 관계가 됩니다. 필립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황령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운영이 프랑스로부터의 그 수입원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황은 할 수 없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1297년 필립 4세 할아버지인 루이 9세를 성인으로 시성해요. 화해하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필립 4세한테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됩니다. 자기 왕조 자체를 신성화하는 그런 선전 작업을 해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왕조라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보가 결국 우리 교황은 이단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기까지 가요. 교황은 여러 차례 또 주교회의 같은 거 소집하고 직서도 발표하면서 지상의 모든 왕들보다 높은 영적 군주인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말에 공손히 귀를 기울여라 라고 명하고 필립 4세는 똑같이 귀족들, 부르주아 또 시민들 모아서 교황 이거 탄핵하자고 그러고 성직자들 재판대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한 7년 넘게를 계속해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또 일정 부분 화해도 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303년 필립은 파문되고 프랑스 통치권도 박탈한다는 통지를 받아요. 당연히 필립은 무시해버리죠. 오히려 교황을 급습합니다. 프랑스 군이 로마로 쳐들어가요. 교황이 이제 깜짝 놀라서 아나니라는 곳 별장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입을 합니다. 교황직을 사임하라는 협박을 하는데 교황은 굴복하지를 않죠. 당시 교황 보니파치오 8세가 68세였는데 이 기사용 철갑 옷 장갑으로 뺨을 아주 세게 철썩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감금을 당합니다. 아나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아나니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이제 싸우고 물리쳐내서 교황은 3일 만에 풀려나요. 근데 그때 겪었던 그 전무후무한 교황으로서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굴욕적인 폭행에 충격을 받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다가 한 달 정도 후에 사망을 합니다. 어쨌든 필립 4세는 이제 교황청을 상대로 우위에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황이 된 인물은 베네딕토 11세예요. 베네딕토 11세. 보니파치오 아나니 사건 때 끝까지 남아서 교황을 보호했던 두 명의 추기경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콘클라베가 열리고 추기경단에서는 필립 4세랑 적대적이지 않은 교황을 뽑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바로 베네딕토 11세가 뽑힙니다. 좋게 가자는 거죠. 베네딕토 11세는 평화를 사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필립 4세 파문도 철회를 해주고 잉글랜드랑 또 화해도 하라고 중재도 해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복자품회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재임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1년 동안 교황을 선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추기경단에서도 이 파가 갈려가지고 필립 4세랑 프랑스랑 뭐 화해하자라는 쪽이랑 아니다 복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대파랑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프랑스파랑 반프랑스파라고 하면 되겠죠. 딱 반반이었어요.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보르도 대교구장이 교황으로 뽑힙니다. 추기경도 아니었고
콘클라베 회의에 있던 것도 아닌데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조금 이렇게 미뤄졌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클레멘스 5세예요. 클레멘스 5세. 교황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빨리 로마로 오라는 촉구를 받는데 클레멘스는 프랑스 리옹에서 착좌식을 갖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때마침 신성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교황은 결국 로마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프랑스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교황은 프랑스 왕의 엄청난 간섭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309년에는 프랑스 왕의 요구에 의해 아예 교황청을 프랑스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아비뇽 유수의 시작이죠. 사실 정확히는 당시 아비뇽이 프랑스 영지는 아니었어요. 교황의 봉신 중의 하나인 프로방스 백작의 영지였어요. 나중에 프랑스에 예속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청이 처음 이전됐던 곳은 브나스크 백작령이라는 신성로마 제국 하의 본토였어요. 아무튼 이후에 아비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 출신 7명의 교황은 전부 아비뇽에 있으면서 프랑스 왕의 영향과 간섭을 계속 받고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권한만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카노사의 굴욕이 황제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 아비뇽 유수는 그 반대로 황제의 권위가 교황권보다 높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필립 4세랑 그런 왕의 압박을 받고 있는 클레멘스 5세 둘이 같이 벌인 일들 중에 가장 주요 사건은 성전 기사단을 해체한 일일 거예요. 성전 기사단. 지난 65강에서 기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성지를 수호하는 기사들의 공동체들 중에 템플 기사단, 그러니까 성전 기사단이 실제로 뭐 참전 활동도 많이 했지만 금융 활동도 국제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토지 등의 재산을 상당히 많이 축적하고 있었어요. 이걸 필립 4세가 가만두고 보질 않고 클레멘스 5세한테 시켜서 당시 단장인 자크 드 몰레를 소환시킵니다. 각종 죄목을 달아서 결국 해체시켜버려요. 일부 맞는 것도 있었겠지만 상당 부분은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악마 숭배, 십자가 모두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전 기사단의 그 엄청난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일부는 뭐 구호 기사단한테 주고 교황청도 좀 해먹고 프랑스가 좀 해먹고 그래요. 결국 돈 때문인 거죠. 필립 4세는 또 유대인들한테도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그 고리대금 업자들을 박해하는 정책도 펴고 재산은 몰수해버리고 추방해버리고 그랬었어요.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는 동안 이탈리아도 엉망이 됐겠죠. 이 3명의 추기경이 교황 대리로 있긴 했는데 로마 귀족들 가문들 세력 싸움도 있었고 전쟁에 뭐 말도 못해요. 외부로는 신성로마 제국의 침략도 받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또 보냅니다. 클레멘스 5세 이후에 아비뇽 교황들도 나름 교회를 위해서 혹은 교황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노력 또 로마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라는 게 너무 열악했죠. 중간에 흑사병이 돌기도 하고 백년 전쟁도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프랑스 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쇄신부터 교육, 동서교회 제1치라든지 수도원 건립 등등 여러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아비뇽 유수 시절 7번째 교황이면서 또 마지막 교황, 또 마지막 프랑스 출신 교황으로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인물 뿐만 아니라 여러 신심 깊은 사람들이 교황이랑 고위 성직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서신을 이제 보내면서 교황청을 빨리 로마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잠깐 언급되기에 카타리나 성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튼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교회가 용기와 힘을 얻고 1377년 마침내 로마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해요. 아비뇽 유수의 종결이죠.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이 들었으면 그레고리오 11세는 1년 조금 넘게 더 살다가 선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뇽 유수가 끊었다고 교회가 금방 안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레고리오 11세 사망 후에 콘클라베가 열렸는데
로마 시민들이 그 콘클라베 그 회의장에 난입해서 이탈리아 출신 교황을 선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프랑스 출신 교황들이 왕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 출신 우르바노 6세가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 새 교황이 추기경단하고 좀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는 이 비정상적으로 선출된 우르바노 6세 무효다라고 하면서 다시 추기경단에서 프랑스 출신 클레멘스 7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뽑아서 아비뇽으로 가버려요. 대립교황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2명의 교황이 동시에 공존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적법한 교황인지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방 교회 분열 사태가 일어납니다. 1478년부터 1417년까지 무려 근 40년을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고 인정을 안 하면서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또 각자가 또 자기네들의 후임들이 있고 자기네들 추기경 주교들도 따로따로 다 임명하고 본당 신부들도 파견하고 대학들이나 수도회 대사들도 파견하고 하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 본당 신부님 오셨는데 다음 주 되니까 내가 여기 본당 신부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신부님이 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국가들도 어쩔 줄을 몰라요. 로마 교황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고 아비뇽 교황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고 또 나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사임을 하든가 어느 한쪽이 폐위되거나 공의회를 열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어찌어찌 하다가 피사에서 1409년에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각계 대표들이 모이고 2명의 교황도 초청을 했는데 둘 다 안 와요. 여기서 또 새로운 교황이 뽑힙니다. 알렉산데르 5세. 로마 교황하고 아비뇽 교황은 당연히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알렉산데르 후임인 요왕 23세가 독일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1414년 그리고 1418년까지 계속되는데 300명 이상의 주교, 100명 이상의 대수도원장, 여러 고위 성직자들, 신학자, 교회 법학자, 세속 지도자들까지 많이 참석을 합니다. 1417년에 새로운 교황 마르티노 5세가 선출되고 이 새로운 교황이 이전에 3명 교황을 전부 폐위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서방교회 대분열이 종식이 되고 그동안의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참 엄청나죠?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교황청이 유수 시절을 보내고 한 시대 3명의 교황이 존재하고 서로 자기가 정통 교황이다라고 하면서 참 어쨌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교황권이 추락하고 추락도 추락이지만 신자들이 성직자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개신교 개혁, 종교 개혁으로까지 또 가는 어떤 실마리를 주게 된 것이죠. 오늘은 조금 너무 암담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 아비뇽 유수에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샤토네프 디 파프라는 와인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샤토네프 디 파피. 샤토는 성, 네프는 뉴, 새로운, 파프는 파파, 교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샤토네프 디 파프라고 하면 교황의 새로운 성이 되는 거죠. 프랑스야 와인 제1국이지만 클레멘스가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프랑스에 남게 됐는데 다른 이전의 교황들보다는 프랑스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와인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교황청으로 납품이 되어야 하는 와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최상의 품질이 돼야 된다고요. 최고 품질의 포도를 재배하고 최고 기술자들을 데려가다 와인을 빚도록 합니다. 그렇게 샤토네프 디 파프라는 와인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와인이요. 여러 브랜드가 있긴 한데 아주 싼 10불대 저렴한 와인은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한 3, 40불 이상 가격은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자주 사 먹지는 못하고 좀 부담스러워서 손님 맞을 때나 와인 좀 아는 사람들이 선물로라도 주면 어쩌다가 한 번씩 기분 내서 마셔보는 그런 와인입니다. 병만 봐도 벌써 이렇게 교황을 상징하는 문양을 장식에 넣도록 하죠. 남부 프랑스에 가게 되면 무조건 들러서 테이스팅도 좀 해보고 거기 사람들한테 직접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자, 너무 교회에서 참담한 부분을 얘기하느라 끝은 그래도 술 얘기로 즐겁게 마무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지난 강의들에서는 중세의 찬란함을 좀 살펴봤다면 중세 말기로 가면서 교회가 거쳐온 시험의 시간들, 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겪었던 위기 상황들 중에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바로 패스트,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